자, 오늘은 먼저 사과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재산권 보호에 제가 역할을 똑바로 못했습니다. 어제 긴급 라이브에서 주말 동안 나왔던 그 탄핵 부결부터 하여간 모든 악재가 오늘 개장과 동시에 시장에 일시 반영되면서 오늘은 시초가가 장중 최저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중에 반등을 전망했는데 완전히 빗나갔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결정적인 메커니즘으로 미리 전해드렸던 환율의 경우는 오후 1시에 딱 고점을 찍고 반락을 하는 그 타이밍에 딱 외국인들도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외국인들이 특별히 개인들의 매물을 다 받아주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고요. 뭐 사과를 한다고 근데 우리 K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수만 있다면 뭐 저야 괜찮은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그나마도 그냥 아예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무질서하게 전부 떠나버리니까 이걸 뭐 패닉셀링이라고 규정하기에도 뭐 좀 그렇고, 약간 자포자기성 내지는 그냥 이꼴 저꼴 다 보기 싫다고 그냥 현실 도피성의 매도세였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또 한 번 그 무주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생각나는 하루였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주식 이 상팔자인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아니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서부터 뭐 개인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 펀드 해간 전부 다 주식으로 운용을 하는데, 그럼 다 간접적으로 유주식인 거죠 뭐. 그 와중에 오늘 좀 화제가 됐던 외신 컬럼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오후에도 반등 못하고 완전히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저자가 윌리엄 패색이라고 외국인 저널리스트 중에서 상당히 좀 지한파 내지는 친한파 그런 인물이고, 특히 이제 지난 문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던, 그래서 트럼프가 그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을 배워야 된다고 컬럼을 썼다가 논란이 됐던 적도 있던 사람인데, 근데 사실 이 사람의 그 컬럼이 오늘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됐는데, 사실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번 계엄의 대가를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이 할부로 갚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포브스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은 GDP 파괴자라고 부르는데, 그냥 제목 그대로 데스퍼릿 스턴트, 뭐 직역을 하면 절박한 스턴트 묘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계엄을 묘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오늘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하루를 겪었고, 특히 이제 뭐 사대주의자까지는 아니어도 야 외국인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가망이 있냐 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뭐 한국이 IMF 이겨내고 결국 선진국으로 발전한 아주 이제 그 국제사회 후발 주자들한테 모범 사례였었는데, 이번에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깠습니다. 민주당 입법 횡포랑 배우자에 대한 공격, 그 이 두 가지 다 계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됐다고. 예, 그리고 정책적 수단으로 이거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게 그 스턴트로 가버렸다고. 그래서 결국 한국 경제는 그 어떤 글로벌 펀드 매니저도 투자를 고려하기 힘든 곳이 됐고, 이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비슷한 투자 그런 고려 대상이라고까지. 아니 외국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한국 사람이 한국을 까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이거 진짜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저는 드는데, 하여튼 오늘 장중에 이 컬럼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자포자기성 내지 이제 어떤 자해성 매도가 쏟아졌는데, 근데 이 컬럼이 원래 그 포브스지 주말판에 나온 건데 이게 오늘 갑자기 약간 장중에 엄청나게 SNS랑 기사로 공유가 되면서 이제 파급력을 발휘한 거죠. 사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우리의 어떤 정치적 혼란을 한반도 주변국들이 반사 이익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이 시도가 제일 열받는다고, 우리가 절대 거기 동조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윌리엄 패색의 글은 솔직히 반박을 하기가 좀 힘든 게, 지금 이제 이 모든 게 사실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냐부터 따지면 정말 끝도 없이 뭐, 그러면 이제 예전에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뭐 계엄이 상당히 큰 뭐 실수였다고 지금까지는 뭐, 예, 다 인정을 하는 바고, 증시 폭락은 특히 탄핵도 안 되고, 계엄도 그러다 말았고, 이런 혼란이 너무 큰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조금 이 윌리엄 패색의 말을 제가 한 가지 반박하고 싶은 거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가 넘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유한 대한민국을 미얀마랑 동일선상에 놓고 설명하는 거는 좀 억까다.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해서 이 윌리엄 패색의 글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이제 감정을 제가 최대한 억제하고 삼성전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팩트 체크를 들어가면은, 현재 반도체 제조사들의 R&D 비용을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그 정부의 투자세액 공제 특례가 올해 말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국회에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까 이런 뭐 경제 법안 처리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고요. 미국은 뭐 칩스법이다 뭐다 해서 심지어 외국 기업들도 자기네 땅에 공장만 짓는다 그러면 이제 수십억씩 보조금을 퍼주는데, 우리는 R&D 비용 세 공제안도 올해 말로 끝나버리고 이게 연장이 안 되면 당장 이거야말로 이제 외국인들 투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게 지난 11월 말에 5년 연장으로 이제 여야가 뜻을 모았었는데, 중간에 내년 예산안 갈등 때문에 지금 이런 경제 법안들 전부 표류 중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단독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이것도 역시 이제 계엄 때문에 국힘 자체가 분열하면서 현재 논의 자체가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특별법, 일명 그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여기 이제, 쟁점이 뭐냐면 반도체 연구 인력은 주 52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만 TSMC랑 엔비디아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생산을 잡아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인력을 더 많이 쓰면 되는 일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법상 허용되는 초과 근무 시간이 주 12시간. 근데 이제 대만은 여기 이제 월 46시간이니까 주간 11시간 조금 못 미치는데, 근데 대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냐. TSMC 생산 인력은 73,000명이고, 뭐 삼성전자는 이제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결국 또 이제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돼요. 바로 이 대목에서 현재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절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법안이다. 주 52시간제 이거 허물고 근로자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거, 이거를 이제 K-칩스법에 대한 입장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정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경우는 일명 996이라고 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주 6일. 그래서 9996.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IT 업계에서 이제 일상화 됐다고 하고, 물론 거기에 따른 보상은 확실하게 이제 사측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1년 365일 그렇게 996으로 계속 일하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급한 프로젝트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기계적으로 출퇴근 시간 정한 거를 한시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고 996으로 그때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꼰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요즘 MZ 세대들한테 있어서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워라밸인데, 과연 그 워라밸을 깨뜨리는 거에 대한 보상을 얼마를 해줘야지 이게 적당할까요? 특히 이제 반도체는 뭐 과로를 먹고 성장한다는 거, 실리콘밸리의 그 명언도 있는데, 사실 제 주변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딱 하루 쉬면서 거의 주 72시간 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야말로 자영업, 뭐 스스로 자짜니까 내 장사라 그런 거고, 남의 일 해주고 월급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 72시간을 일 시키려면 도대체 뭐 연봉을 얼마나 올려줘야 될까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는 또 베트남에 AI 연구센터를 런칭한다고 발표했고요. 젠슨 황은 이미 그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빈 그룹 계열사 중에 그 AI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름이 빈 브레인, 이걸 또 인수하겠다고 밝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에도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AI 관련 협력을 확대할 뜻을 또 내비쳤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또 살벌하게 후려쳐 버렸다고 저는 보는데, 뭐 표현이 거창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주식 도대체 얼마를 더 깎아줘야지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사줄 거냐 이건데, 당장 오늘만 해도 바로 전날보다 또 훨씬 싸졌지만 여전히 싸다고만 맞았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정부하고 그 야당하고 정말 그 근본에서부터 모든 게 너무 대척점에 있다는 게 사실 문제고요. 그럼 이제 누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되느냐, 또 그 싸움이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 뭐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만 제 지금 이 멘탈 자체가 오늘 대한민국 증시를 그대로 축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다 그놈의 윌리엄 패색이라는 그런 검은머리 외국인, 진짜 머리가 검은색이에요. 이 사람은 백인이긴 한데, 하여튼 이 놈의 억가 때문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으로 이 윌리엄 패색과는 정반대의 어떤 시각을 가진 또 한 명의 지한파 외국인 컬럼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지난 97년 그 동아시아 IMF 사태랑 대한민국은 결국 외화 부족으로 그 IMF에 동참하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고요. 뭐 코넬 대학교 정치학 박사에다가 뭐 이제 타이틀은 미래학자, 정치학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사람이 운영하는 스트래포라는 그 컨설팅사가 미국 국방부를 포함해가지고 각국 정부랑 또 미국 그 S&P 500 기업들도 전부 여기 그 주요 고객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지정학적, 경제적 모든 요소를 다 종합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적중률이 80%가 넘는데
그 이제 틀렸다는 20%도 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계속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 조지 프리드먼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경제가 이제 10년간 침체기에 돌입할 거다라고 예측했고, 그러면서도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라고 또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과연 그 대한민국 침체기를 뭘로 기준 삼느냐? 사실 뭐 경기 안 좋다는 소리는 코로나 전부터 있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앞으로 이제 10년을 계속 탈출 못하고 쭉 간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약간 10년간의 경기 침체기를 겪은 이후에 대한민국은 2030년 전후로 결국 통일이 될 거라고 이제 이 사람이 예측하는데, 여기에는 결국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을 걸로 이 사람은 보네요. 저는 사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일본이 왠지 반대 입장일 것 같은데, 이 조지 프리드먼은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중국 내부 문제 해결에 골몰하느라고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형편도 못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을 하면은 북한하고 뭔가 하향 평준화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지만, 이 조지 프리드만은 통일 후에 10년 정도만 고통을 견디면 결국 한반도는 엄청난 시너지를 보유하게 될 거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중국 경제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내몰릴 거라고 보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그 혜택은 일본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가 중국 경제 몰락의 수혜를 볼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제 일본이 부상을 하는 건데,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아시아 최강국으로 복귀를 할 건데, 일단 일본이 뭐 경제 규모가 크고 교육 수준 높고 또 정부를 잘 따르는 그런 국민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언젠가는 하여간 다시 부활을 하긴 할 건데, 뭐 지난 잃어버린 20년의 경우는 일본 자체의 성장 동력이 꺾인 게 아니라 일본의 어떤 전통 가치가 서양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였던 거라고 설명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앞에 말한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선진국들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를 부양하려고 청년층의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다가 결국은 사회적 혼돈을 거쳐가지고 대규모 이민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예측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한동훈식 그 정책으로 포장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책을 아예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한동훈이 이 조지 프리드먼 예언에 좀 깊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러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K증시랑 환율을 보면서 과연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그 말이 지금도 적용이 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개인들의 투매가 뭐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라고 그렇게만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뭐 정치적 상황도 상황이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이제 의료 쪽인데, 민주당의 예산안 삭감 그리고 이제 예비비 삭감은 당연히 뭐 정치적으로 윤석열과 여당을 압박할 그런 용도였지만, 이래서 잘못하면은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걱정인데요. 그럼 이제 또 바로 뭐 주식시장 관점으로 수혜주는 원격 진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 공백이 벌써 만 1년이 다 돼갑니다. 이게 지난 2월부터였는데 전공의들 이탈하고, 또 정말 그 대학병원의 경우는 하루 24시간을 팽팽 돌려야 겨우 운영이 되는 그런 데인데, 거기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걸 정부가 예비비에다 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총 4조 원이 넘는 국고를 갖다 쏟아부었는데, 이 중에서 건보 재정에서 투입한 자금만 2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의료계에서는 그 대학병원들의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납품업체들까지 최근에 제때 결제가 안 돼가지고 타격이 엄청나다고 좀 하는데, 이 와중에 정부가 내년 예비비만 4조 8천억 이제 편성을 했고, 또 2조 6천억을 올해 그 의료 대란에 투입한 재난대책 예비비로 이제 편성하려고 시도했는데, 요거를 민주당이 이제 1조 6천억으로 이제 삭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계엄이 터져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들은 정부 지원금을 이제 선지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올해는 뭐 말도 안 되고 내년도 이걸 갚기는커녕 내년에도 역시 정부 지원이 없으면 병원 유지가 지금 힘들게 돼버린 상황인데, 이게 결국 잘못하면 국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 하락, 그리고 증시에서는 주로 이제 병원의 의료기기나 의약품 납품하는 기업들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려가 되는 거고, 뭐 이미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실제 그런 과정에서 뭐 희생자도 발생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응급의료의 공백 혹은 중증 질환자에 대한 구멍 이런 게 생겨버리면은, 그때는 진짜 하루아침에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라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 오늘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이 그 IRA를 모멘텀으로 미국의 배터리 생산 시설 투자 계획했던 걸 전부 철회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걸로 일단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뭐 얼마가 됐든 하여간 깎을 것은 명확하다는 쪽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가닥을 잡고 있다네요. 뭐 예를 들면은 포드나 GM 이런 데랑 거래하는 K 2차 전지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그쪽 통해서 뭐 현지 워싱턴 사정을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다음에 마바라들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 대부분 뭐 공화당 지역구에 있어서 보조금 삭감이 없을 거라는 그게 이제 또 지금 빠그라진 거죠. 아 진짜 오늘은 그 어디를 봐도 희망적인 재료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럼 진짜 공포의 사라는 증시 격언이 바로 오늘을 위한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는 현재 환율 상승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이제 중장기 전망으로 결국 원달러 환율 고점이 1,500원이라고 뭐 내년 5월경까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는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외 여건 변화, 뭐 요거 자체가 리스크니까 원화 매도 포지션으로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 대응 여력 부족. 이거는 당장 오늘만 해도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한답시고 참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그 다음에 1,400원대 환율에 대한 정책 당국의 관점 변화. 이것도 사실 뭐 올해 초만 해도 환율 1,400원 너무 높다고 보고 1,300원대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그런 동인 자체가 지금 사라진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해지 요인의 감소.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해외 자금 포트폴리오 유입 약화 및 개인 자산 해외 유출 위험. 요거는 요즘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전부 미국 주식으로만 쏠리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게 한국의 약화된 거시경제 펀더멘탈과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뭐 한두 개 말고는 참 안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오늘도 역시 한국 상황에 이제 관심이 많은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냈는데, 골드만삭스가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보는 거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질서 있는 전환. 대신에 이제 잠재적인 정권 이양에 대한 시기, 범위,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불확실성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골드만삭스는 내년 2025년 한국 GDP 성장 전망치를 기존 1.8% 요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윌리엄 패색이 말한 윤석열의 GDP 파괴 이거를 일단 골드만삭스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하지만 통화 및 재정 정책에서 한국 정부가 충분히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혼란이 잦아들면 밸류어 프로그램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골드만삭스가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UBS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제발 오늘이 정말 뭐 그래봤자 지금 며칠 안 남은 2024년 증시 최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아시아 공급망 내에서는 UBS는 한국보다는 대만 주식을 선호한다. 그리고 원화 약세의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일단 단기 고점을 1,440원, 이게 바로 이제 전 고점인데 이렇게 이제 UBS가 설정합니다. 그 이상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용인하지 않을 걸로, 개입할 걸로 본대요. 그다음에 UBS가 K오토,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도 분석하는데, 일단 올해 업계는 도전 환경에 놓여 있었고 내년에도 부정적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 대신에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괜찮을 걸로 또 UBS는 봐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지난 상반기 현대차 사상 최고치 찍은 그게 사실 밸류업 기대감이었고, 업계 자체는 이제 수요 부족과 경쟁 압박이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본다. 그럼에도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대비 현대차하고 기아는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최소 1%에서 최대 3%까지 증가를 기대한다고 UBS가 밝혔고, 그 배경에는 전동화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을 통한 효율성 향상,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신차 모델 주기가 활발해지는데 그 수에는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모비스 역시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만도랑 한온 시스템은 둘 다 중립이고, 그래서 이제 만도가 고객 노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됐던 K 반도체에 대해서 맥쿼리 증권에서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교집합이라고 불리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여기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HBM 매출 10% 정도가 중국향인데 SK 하이닉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맥쿼리가 파악을 했나 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목표가 26만 원의 비중 확대, 그리고 삼성전자는 목표가 6만 3천 원의 투자 의견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저 지금 외국계에서 삼성전자 투자 의견 중립으로 제시한 건 진짜 생전 처음 봐요. 지난 수십 년간 항상 매수 의견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코로나 때도, 그리고 이건희 회장 서거 때도 항상. 근데 이번에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런 50견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내일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 화요일이고요. 12월도 벌써 이제 10일인데 내일 정부 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지금 우리에게는 정부가 없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런 정부 일정 지금 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신에 내일 이거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상설 특검안 처리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고, 결국 오늘도 보니까 뭐 단타도 좋고 메뚜기도 좋은데 결국은 정치인 테마주밖에 지금 건질 게 없나 봐요. 그 다음 이제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대만 TSMC의 11월 매출액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IR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니언스, 파수, 휴네시온, SGA 솔루션스 이렇게 4개사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여의도 그 미래에셋 증권 빌딩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고, 그다음에 삼성카드는 26년 만에 르노 삼성차 지분 정리에 대한 재공시 기한, 그리고 이 와중에 내일 ISTE가 공모 청약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미국에서 오라클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 밤에는 그 자동차 부품 제조사 오토존하고, 또 내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후에는 게임스탑 3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길고도 지친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미리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거라니 김혜욱입니다.